자, 지금부터는요. 경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 얘기.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십니까? 보통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신한은행이요. 2018년 보통 사람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요. 서울에서 전세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려면 20년이 걸리고요. 월세 사는 사람은 무려 40년이 걸린답니다. 미혼 자녀가 독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2,917만 원. 뭐 이런 등등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요. 오늘 이 부분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윤석천 씨는 보통 사람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저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사람보다 약간 아래인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거고. 자, 들으시면서 나는 보통 사람인가? 조금 위인가? 조금 아래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한은행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디 있나요? 제가 아까 좀 찾아놓은 게 있는데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성인들 20세에서 64세 금융소비자, 금융활동을 하는 소비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한 내용. 첫 번째 내용부터 보죠. 보통 사람의 월 평균 가구 소득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구 소득 총 얼마가 나왔죠, 선생님? 한 44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월 44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평균이랍니다. 예.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월 평균 가구 소득이 440? 네. 우리들 체감하고는 좀 다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평균의 오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300만 원 이번 조사에서 300만 원 이하의 를 번다고 응답한 사람이 한 45% 정도 되고 예. 3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들이 한 55% 정도가 됐는데 그 55%의 인구가 나머지 45%의 평균을 갖다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고소득층이 소수지만 워낙 많이 버니까 그렇죠. 예.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네네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네네. 고소득층은 월 평균 1,003만 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저소득층은 186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심지어 고소득층은 그 전에 2016년하고 비교해서 35만 원을 더 벌고 네네네. 월. 저소득층은 7만 원을 덜 벌어요. 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지금 고소득층이라 그러면 보통 한 700만 원 이상 버는 가구들을 갖다 대상으로 한 거고요. 예. 저소득층의 여기서의 정의는 300만 원 이하 가구를 갖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 고소득층은 말씀하신 대로 월 평균 소득이 한 1,003만 원으로 한 지난해보다 한 35만 원이 늘었고 늘었어요. 저소득층은 또 186만 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7만 원이 줄어가지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배율이라고 그러죠. 예. 그 차이가 지난해에는 한 5배 정도였는데 예. 이게 한 5.4배로 늘었어요. 한국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 자료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438만 원 중에 절반은 생활비로 쓰고 10%는 빚을 갚는 데 쓰고 22%는 저축하는 데 쓴다라고 조사가 됐답니다. 근데 따져보니까 그러면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는 건데 100만 원씩이나 저축하는 하세요 여러분? 100만 원씩이나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해요. 우리 저 평범한 시민들 중에. 글쎄요. 이 조사에 의하면 한 평균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한 잉여소득 그리고 남는 소득 저축도 안 하고 남는 소득이 한 8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비비 정도로 한 80만 원 정도를 남겨놓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균의 함정이에요. 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65%입니다. 전체에. 그러니까요. 이 조사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근근히 살아간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마이너스 통장이나 안 쓰면 다행인 그렇죠. 게 대부분이니까 너무 지금 위축되지 마시고 문자들이 벌써 이게 진짜입니까? 문자들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자, 더 보이겠습니다. 미혼의 자녀가 독립하려면 드는 돈 최소로 드는 돈이
2,917만 원. 네네네네. 결혼해서 독립하는데 혹은 결혼 안 하더라도 독립하는 데는 이 정도가 된다. 이건 어떻게 나온 거죠? 그게 뭐 사실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과연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 서울 같은 데서는 임대 보증금만 하더라도 뭐 예. 아파트 같은 거 조그만 아파트 같은 경우라도 한 몇 억이 정도 들어가는 거고 예. 3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이라고 그러면은 완룸이나 뭐 그렇죠. 조그만 주택에 뭐 한 두 룸 정도의 임대 보증금 정도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고요. 물론 이제 사실은 부모가 이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네. 30대 이상자가 자기 생활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사실은 4명 중 1명꼴은 사실은 거의 뭐 경제 생활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뭐 캥거루족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30대 인구의 한 45% 정도는 부모한테 얹혀 사는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로 좀 가볼게요. 예. 서울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 서울 기준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버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온 거죠. 하나도 안 쓰고 아파트를 사려면 서울에서 20.7년이 걸린답니다. 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하나도 안 쓰고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26.5년. 26년 하고도 반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것보다 더 걸리지 않나? 더 걸립니다. 라는 생각이 왜 들었어요.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게 순수하게 자기 소득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균 6억 뭐 혹은 6억 5천을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맞아요. 강남의 평균 가격이 8억입니다. 근데 사실 강남의 8억 가지고는 어디 가서 참 명함 내밀기도 사실은 그래요. 보통 뭐 10몇억 이 정도 하는데 440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 조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180만 원 정도를 남겨요. 저축 한 100만 원, 80만 원 잉여자금 해가지고.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한 2,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한 20년 모으면 한 4억 정도 얼추 넘죠. 4억 5천에서 그렇죠. 한 5억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 보증금이 있으니까 한 1억 3천 정도가 전세 사는 사람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사는 이미 사람들,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세로. 그 한 20년 정도 걸리는 거고 강남에 진입하려면 한 27년 정도가 걸린다는 게 이번 조사죠. 그럼 월세 사는 사람 기준으로 그럼 가보죠. 그럼 얼마나 걸려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임대 보증금이 한 3,500만 원 정도고 월세 사는 사람의 평균 소득은 또 줄어듭니다. 한 34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모아야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40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쓰고는 아니고. 그렇죠. 생활비 쓰고. 최소로 하고 다 모은다 생각하면. 그렇죠. 40년 정도가 걸린다. 최소 20년에서 한 40년 정도가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은 그렇고 서울이 아닌 곳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평균 가격을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7년, 월세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계산이 한 18년 정도가 걸린다는 얘기겠죠. 아유, 그러니까 이걸 좀 앞당겨 보자라는 게 지금 정부가 항상 뭐 매번 정부가 다 추구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파트 가격 끌어내리든지 하나는 소득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단기적으로 취하기는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 집을 재산의 개념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런 거랬죠. 헌법 제35조는 환경권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개헌이 되면 사실은 저는 주거 안정 이것도 좀 항목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개헌 사항에다가 그렇죠. 어떤 식으로요? 헌법에다가 지금은 헌법 35조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국가는 제공하는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생활 환경권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주거권도 인정을 해주는 게 의식주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주거권을 어떻게 지금까지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항상 부동산과 전쟁 선언하지만 판판이 깨졌고. 근데 전쟁을 선언한다고 하지만 모든 정권이 전쟁을 선언한 정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폈죠. 말로는 전쟁이지만. 그러니까 2014년에는 빚내서 집 사라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덕분에 하향 안정화되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번 정부도 사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쉽게 잡히진 않고 있는데 워낙 지금 초기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좀 이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좀 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좌우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예. 왜 그러냐면 주택시장은 부채 의존 시장이잖아요. 금리 너무 중요하죠. 부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말로 해서 금리가 예. 올라가게 되면은 예. 사실은 유동성이 줄게 되고 그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막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건 예. 약간의 레그 타임을 갖습니다.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요. 아. 두 번째는 정책 변수예요. 예. 정책이 부동산 시장이 호의적이냐 아니면 호의적이지 않느냐. 근데 현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죠.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을 피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 각종 규제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즉각적인 효과들을 서서히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무현 네네. 정권 때 생각해 보면 아주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때는 실패했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책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 예. 유동성 해외에서 돈이 넘쳐났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 돈들이 자산시장을 좀 더 쏠렸고요.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도 올리는 기제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유동성이에요. 바로 금리고 예. 두 번째는 정책 변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를 사람들의 기대 심리예요. 가장 부동산 불패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그렇죠. 시장에서. 예. 요게 경제에서. 이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김연아 의원이 전문가잖아요. 부동산 전문가. 그렇죠. 그분은 사실은 반대 전망을 했거든요. 예. 부동산 정책 이기지 못할 거다라는 네네네. 전망인데 예. 윤석천 선생님은 지금 그 반대 전망을 그렇죠. 예. 제가 다음번에는 김연아 의원 한번 모셔서 얘기 들어보고 예. 한 1, 2년쯤 후에 누구 말이 맞았는가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의 2018 보통사람 보고서 오늘 뭐 아주 그냥 개요만 정리해봤는데요. 시사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어떤 암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소비 위축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성장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소득 불균형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씨였습니다.